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쓰임새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한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은 제가 최근에 한국의 지배층에 계시는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분께서 가상자산 기술로 인해서 세상이 좀 나아졌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띄는 거는 다양한 가상자산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기업 가치가 커지고 그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껏 5명 정도로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는 상장을 해서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회사로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용이 창출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한 예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분이 저한테 진짜 궁금했던 부분은, 코인베이스나 기타 가상자산 업체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라든지 투자라든지, 나쁘게 말하면 뭐 투기라든지 어떤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쪽의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그러한 쓰임새는 이렇게 유용하다고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아마 궁금하셨던 부분은 투자 행위라기보다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이 기술로 인해서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런 쪽에 좀 더 관점을 두고 하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이 나아졌는데 그 이유가 가상자산 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이었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이었는지, 이런 거를 증명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런 점은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증명을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 기술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제 그런 증거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일화적이고 사례적인 증거를 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화적 사례적인 증거 또한 우리의 그 일상적인 생활이 제한적이고 세계관이 제한적이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중요한 나라들,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서유럽 아니면 러시아 뭐 이런 데가 들어올 것 같은데, 요 제한된 세계관 안에서 일화적인 증거를 찾는다면은 그렇게 많이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줌아웃해서 이 세상을 좀 넓게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곳은 80억이라는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통치체제 하에서, 경제 조건 하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국하면 생각하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는 다 합해도 그 인구수는 전체 인구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작은 샘플을 놓고서 그 안에서 열심히 가상자산 기술이 도대체 무엇을 해냈냐를 찾아내려면은 정말 작은 샘플 안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더 넓은 세계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존재하지만은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가상자산이 어떻게 쓰임새가 증가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에 관해서 최근에 상당히 유용한 리포트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체인널리시스에서 발간한 2023년 크립토커런시 리포트인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제 체인널리시스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온체인 데이터를 아주 깊게 분석을 해서 규제기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뭐 투자자라든지 가상자산 업체들에게 공급을 해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 크립토커런시 어덥션에 관한 리포트는 올해로 한 4번째 리포트인 것 같아요. 이 리포트가 지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크립토커런시의 그 어덥션을 국가별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측정하고자 하는 어덥션은 일반 서민들의 수용도에 관한 측정입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크립토커런시 어덥션에 관한 수치는 거래소의 거래량이라든지 지갑 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뭐 취득하기는 좀 쉬울 수는 있으나 투기 활동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라스루트 어덥션이라고 하죠. 그 서민들의 수용도를 측정하기에는 많이 왜곡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널리시스의 분석은 될 수 있는 한 투자 행위, 트레이딩 행위를 다 제거하고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크립토커런시가 얼마나 깊게 관여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요 가상자산 플랫폼상의 온체인 활동량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중앙화된 거래소, 그다음에 탈중앙화 거래소, 디파이,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트레이딩이나 투자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큰 금액의 거래는 제외하고 소액 거래 데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분석을 할 때도 절대 금액보다는 각 국가의 소득 수준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의 총 부의 몇 퍼센트가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투입이 되고 있는지를 비율을 봄으로 인해서 각 나라별 소득 수준이 다른 점을 잘 반영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의 결과를 지수화해서 국가별로 랭킹을 매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1위가 인도, 2위가 나이제리아, 3위가 베트남, 4위가 미국, 5위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필리핀 뭐 이런 식으로 쭉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탑 20 국가들을 보면은 지역별로는 주로 인도나 인도 주변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남미 국가들이 많이 보이고요.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위 안에 한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러한 쓰임새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리포트 전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 영상에서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남미에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언급을 할 사례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이 그 송금 목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월급이라는 게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는데, 이런 액수가 크지 않은 금액을 자기 가족들이 있는 본국에 보내려면은 현 금융 시스템 가지고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그렇지만은 송금액의 적어도 10%, 또 많게는 뭐 20% 이렇게까지도 중개인들의 수수료를 많이 잃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면에서나 아니면은 비용 면에서 전통 금융권의 서비스는 불편한 거죠. 이런 이들에게는 가상자산이 굉장히 유용한 대체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라는 나라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송금액이 연간 61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최소 10%가 가상자산이라는 형태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예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하면은 좀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처럼 느껴지긴 하지만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메시의 고향인 아르헨티나 이렇게 하면 좀 친근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수십 년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이죠.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올해만 보더라도 벌써 아르헨티나의 화폐인 아르헨티나 페소의 달러 가치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한 100%가 넘는 수준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그 일반 서민들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번 돈들, 이런 것들을 어디인가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싶을 텐데 그러할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인플레가 높다는 거는 아무리 저축을 해놔도 화폐가 가치를 잃기 때문에 법정 화폐로 갖고 있기는 어렵고, 달러라든지 외화를 보유하고 싶은 그런 니즈도 있지만은 이거는 또 국가에서 법으로 못 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가치를 보존하는 그런 수단들을 찾게 되는 거고, 여기서 가상자산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포트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예를 두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권 안에 들진 않았지만은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인플레가 아주 심각하게 높은 이제 그런 나라이죠. 또 이제 독재 정권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검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들고 있는 예는 코로나 때 이제 의료진들이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조차도 이 독재 정권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상자산이 굉장히 유용한 금전 지원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를 들으면은 우리랑 상관없는 못 사는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예외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넓게 세상을 보면은 이 80억이라는 인구가 사는 이 지구에서 국가 통치 체제가 안정적이지 않고 일부 엘리트들에 의해서 일반 서민들을 착취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죠. 아마 반 이상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예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흔한 케이스라고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나라일수록 그런 무능하고 서민들을 착취하는 통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금융체제라는 게 얼마나 인류에게 유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인도나 인도 그 주변 국가, 사우스 에이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인데, 파키스탄이 또 유용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도 인플레이션이 한 30% 정도이고, 이 나라 또한 개인적으로 외화 보유를 이제 금지를 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가치를 잘 보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
거고, 이럴 경우에 이제 가상자산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소상공인들이 해외와 수출입 활동을 할 때 자국의 금융 시스템이 검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폐 시스템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체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가상자산의 어덥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하면은 이제 투자 활동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 투자 활동이라는 게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서 갑자기 활발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와는 별도로 시클리컬한 트렌드와는 별도로 꾸준하게 가상자산의 쓰임새라는 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국가별로 조금 이렇게 나눴을 때 트렌드가 좀 더 눈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한 가지 예로 LMI 국가에서 이제 어덥션이 올해 들어서도 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 LMI는 Lower Middle Income의 약자인데, 이거는 월드뱅크가 전 세계 국가들을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한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에 있는 국가들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가 여기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크립토 어답션 인덱스를 보면은 2022년 초부터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락세이긴 하지만은 LMI 국가에서는 올해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LMI보다 더 고소득인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실제 쓰임새보다는 투자 활동에 의해서 크립토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어떤 굴곡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크립토 윈터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만은, 이 LMI 국가에서는 실제적인 쓰임새도 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이하인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크립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뭐 이런 것 자체 존재하지 않으면은 크립토 관련된 활동이 뭐 활발하게 늘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오늘은 이 가상자산의 쓰임새, 아무래도 업계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직감적으로 이게 왜 미래인지 뭐 이런 거를 느끼고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아니면 그런 걸 못 느끼시더라도 그런 거는 상관없고 그냥 돈만 벌면 좋으니까 들어왔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가상자산의 실제 쓰임새에 대해서 평소에는 뭐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없을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가상자산을 아직 입문하지 않은 분들과 얘기를 할 때 거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를 체인 애널리시스의 리포트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